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심방세동과 뇌졸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심방세동은 현재 굉장히 흔한 부정맥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맥이라고 한다면 정의를 내리자면 심장의 비정상적인 전기 흐름으로 발생하는 박동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혹시 물리치료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료 받으실 때 전기 자극을 주면 근육이 수축을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똑같이 심장도 전기 신호가 가면은 그걸 뒤따라서 심장이 수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전기가 흐른다면 심장도 비정상적으로 수축을 하겠죠. 그래서 그로 인한 모든 질병을 부정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 분류를 나누자면 비지속성 부정맥과 지속성 부정맥으로 나눌 수 있는데, 편의상 30초를 기준으로 30초 이내에 지속되는 것은 비지속성, 그리고 30초 이상 지속되는 것을 지속성 부정맥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보통 한 30초 이상 지속이 되면은 그동안 30초 이상 지속이 되면 장기간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의상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지속성 부정맥은 기회수축인데요. 심방에서 기시하는 것, 부정맥을 심방기회수축이라 하고, 심실에서 기인하면은 심실기회수축이라고 합니다. 흔히 환자분이 느끼시기에 맥이 가끔씩 건너뛰는 느낌, 맥이 갑자기 건너뛰고 철렁하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또 갑자기 울컥하는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한번 단회성으로 울컥 그러고서 또 괜찮다가 또다시 울컥하고 그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심전도인데, 보통 요 얇게 보이는 것이 요 심실이 수축하는 것인데요. 요 타이밍이 거의 맥이 만들어지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맥이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맥이 불규칙하게 빨리 왔죠. 그리고 이후에는 또 느리게 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심방기회수축이라 얘기를 하고요. 심실기회수축도 마찬가지인데, 맥이 오다가 어느 순간에 모양이 다른 그런 맥이 하나 왔는데, 이런 것이 간격이 좀 짧게 오고 또 뒤따라서는 좀 간격이 길어지고 해서 맥이 건너뛰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비지속성 부정맥을 심방기회수축과 심실기회수축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대부분은 치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저도 심실기회수축을 가지고 있고요. 간혹 몸 컨디션이 안 좋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면은 저도 이게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굳이 약물 치료를 할 필요는 없고, 이걸 내비둔다고 해서 환자분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지속성 부정맥은 심방세동, 그리고 심방조동, 심방빈맥, 그리고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심실세동, 심실빈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심방세동이 가장 흔한 대표적인 그런 지속성 부정맥입니다. 심방조동은 심방세동이랑 같이 연관이 깊은데요. 약 심방세동 환자분들의 한 20-30%는 심방조동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심방조동 환자분들의 한 절반 정도는 심방세동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방빈맥,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이것들은 비교적 좀 드물고, 심실세동과 심실빈맥은 굉장히 위험한 부정맥이어서 환자가 급사할 수 있는 그런 부정맥입니다. 보통 급성 심근경색 같은 그런 위중한 컨디션에서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 심방이란 곳이 가늘게 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그림을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심장은 크게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좌심방, 여기가 우심방, 그리고 여기가 좌심실, 우심실입니다. 먼저 전기가 동방결절에서 전기신호가 생성이 되면 전기신호가 차차 심방을 건너서 여기 방실결절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전기신호가 전해지면, 그 방실결절에서 다시 전기신호를 이어받아서 심실로
전기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위에 심방과 아래 두 심실 사이에 연결되는 곳은 단 한 곳, 방실 결절을 통해서 전기 신호가 전달될 수 있고요. 심방세동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기 동방결절에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곳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기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보통 저희가 동방결절에서 만들어내는 신호가 1분에 한 60회 정도 되는데요. 심방세동이 생겨서 여러 군데에서 맥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은 약 분당 300회 정도의 신호를 만들어내고, 또 이것들이 방실결절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만 이쪽 심실로 전기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심방이 무질서하고 가늘게 떨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맥박이 매우 불규칙합니다. 왜냐하면 만들어낸 맥이 다양한 곳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로 인해서 여러 증상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시기에 정상적인 리듬을 보일 때 심방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60에서 100회 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60에서 100회가 이렇게 뛰면 되는데, 만약에 300번 정도 심방이 뛴다고 하면은 심장이 어떻게 뛰냐면요,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심방이 수축하지가 않게 되죠. 정상 심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말씀드려보면은 요 얇게 보이는 것이 QRS파라고 하는데, 이게 요 얇은 QRS파가 오면은 그 뒤에 심실이 뛰게 되고요. 요 QRS파 앞에 보이는 요 자그만한 볼록한 부분이 P파라고 하는데, 요 P파가 오면 심방이 수축합니다. 그래서 심방이 수축하고 심실이 수축하고 심방이 수축하고 심실이 수축하는,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심방이 수축하고 심실이 수축하게 되는 그런 동율동을 보이게 되는데요. 심방세동인 상태에서 보시자면 일단은 막 지글지글한 신호가 보이죠. 그래서 맥이 300번을 심방이 뛰니까 여기가 굉장히 자글자글한 그런 노이즈 신호처럼 이게 자글자글하게 보입니다. 또 맥도 굉장히 간격도 불규칙하고요. 또 전반적으로 맥도 굉장히 빨라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심방세동 대표적인 심전도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맥이 그렇지만 심방세동은 진단은 심전도로만 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맥이 불규칙하고 여러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고 피곤하고 이런 증상을 호소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서 심방세동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진단은 심전도로 하는 것입니다. CT도 아니고 MRI도 아니고 심전도로 심방세동을 모든 부정맥이 그렇지만 심방세동을 진단하게 됩니다. 심방세동 유병률은 2016년도 데이터를 보시면요, 보통은 전 세계적으로는 북미와 북쪽 유럽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고요, 약 10만 명당 900명 이상입니다. 그에 반해서 동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심방세동 유병률이 좀 적습니다. 10만 명당 약 600명 이하로 보이고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넘어감에 따라서 심방세동 유병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2015년도까지 심방세동 유병률을 연구를 해봤더니 약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명당 1명에서 2명 정도 심방세동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021년이니까 약 100명당 2명 정도 심방세동의 유병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 60세까지는 세월이 지나도 크게 심방세동이 유병률이 크게 변화가 없는데, 여기 70세 구간과 요 80세 그룹에서는 연수가 지날수록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심방세동 유병률이 함께 증가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에서 2%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데 70세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원인 질환은 기저 심질환, 고혈압, 그리고 심근경색, 여러 심장 질환들이 있고요. 또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카페인을 다량 섭취했을 때 술, 담배 같은 자극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드물게 특별한 원인 없이도 심방세동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일부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분들은 부모님이 심방세동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발생했던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심방세동이 처음 생기면은 발작성 심방세동 형태로 나타나다가 지속성 심방세동 형태로 바뀌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영구적 심방세동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심방세동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어느 순간 심방세동이 생겨서 응급실을 왔다가 어느 순간 또 가라앉아요. 그러고 나서 난 나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다시 또 심방세동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그 빈도수가 점점 자주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은 또 지속성 심방세동이 됐다가 완전히 영구적 심방세동으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경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정맥이 심방세동이 생기면 좌심방이 효과적으로 수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좌심방 내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좌심방이 점점 커지는데, 그로 인해서 좌심방의 면적이 커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배웠을 때 심장 사이즈가 초음파로 봤을 때 심방 사이즈가 굉장히 크면은 아마 부정맥이 지금 발견은 처음 됐지만 아마 예전부터 계속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은 부정맥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심방세동의 증상은 굉장히 좀 다양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심장이 좀 빨리 뛰고 답답하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맥이 불규칙하면서 답답하고 기운이 없다, 피곤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또 맥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고 숨이 차고 그러실 수 있고요. 하지만 무증상인 환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증상인데 건강검진으로 심전도를 찍었더니 심방세동이 발견이 돼서 저희 쪽으로 병원으로 의뢰가 된 환자분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굉장히 다양해서 증상만으로 확진할 수는 없고, 진단을 하려면 심전도를 찍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진단에는 병력 검진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심전도고, 보통의 심전도는 딱 10초 정도 기록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 심전도를 달고 있어 보는 24시간 심전도, 홀터 검사라고도 하는데 24시간 심전도를 해서 심방세동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상선 호르몬이나 빈혈 등으로 인해서 심방세동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피검사가 필요하고요. 여러 심질환이 같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지 심장 초음파 검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새로운 그런 심방세동 진단 방법들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보시면은 요게 스마트워치입니다. 요즘 스마트워치에서 심전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심전도를 측정하면은 여기서는 심방세동 신호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도 해주고요. 이 제품은 우리나라 국내 벤처기업에서 만든 제품인데 시계형 심전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외 제품인데 이렇게 극에다가 양쪽 손가락을 대서 심전도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랑 연계해서 이렇게 심전도를 기록할 수 있는 장치고요. 또한 이렇게 패치형으로 왼쪽 가슴에 붙이는 그런 심전도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패치형의 심전도는 약 일주 정도,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정도까지도 심전도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식형 사건 기록기라고 해서요. 여기 모양이 각각 다른데 요 B,
DE 모델은 최신 모델이고요. AC 모델은 좀 두껍게 보이는 것은 예전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끼 손가락보다도 얇은 그런 칩 같은 것인데 이거를 심장이 아니라 요 앞쪽 가슴에 요 피부 밑에 약간 절개를 해서 이거 칩을 심어 놓으면 요것이 이식형 사건 기록기가 심전도를 기록을 하는데 약 3년 동안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심전도를 기록하는 것은 아니고 부정맥이 생기거나 혹은 환자분이 증상이 있었을 때 리모컨을 누르면 그때 상황 그리고 여러 다양한 부정맥들을 다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증상이 없는 발작성 심방세동 환자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증상이 없으니까 병원을 또 가지 않게 되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심전도를 진단하는 심방세동을 진단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식형 사건 기록기를 만약에 넣는다면 약 100% 3년간 심전도를 기록할 수 있으니까 약 100%를 모두 심방세동을 잡아낼 수 있는데 매일 심전도를 찍어본다 하더라도 이게 하루 동안 10초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방세동을 진단할 확률은 0.06%밖에 되지 않습니다. 2주간 홀터를 하더라도 약 4%, 그리고 1일 홀터를 하면 0.2%밖에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증상의 발작성 심방세동은 심전도로 기록을 해서 진단을 해야 하는데 진단을 해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부분적 혹은 전체적인 기능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것인데요. 그 원인이 뇌혈관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파열돼서 생기는 뇌출혈로 나눌 수 있고요.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정상 환자와 심방세동 환자의 심장 초음파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초음파는 경식도 초음파라고 해서 내시경 하듯이 식도에 넣어서 심방을 관찰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이 모양으로 보인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이 심실, 이 위가 심방, 그리고 심방에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좌심방이라고 하는데요. 좌심방이라고 하는 곳은 혈전이 굉장히 잘 생기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상적으로는 심방이 뛰고 심실이 뛰고 심방이 뛰고 심실이 뛰고 하는 그런 정상적인 리듬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 좌심방이를 보면은 심방이 뛸 때 완전히 쫙 짜전 이렇게 완전히 수축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요거는 요 초음파는 심방세동 환자분의 초음파인데 여기 좌심방이란 부분이 수축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부들부들 계속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좌심방이가 효과적으로 수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 안에서 피가 와류가 생기고 요 안에서 혈전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좀 더 진행이 된 환자분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좌심방위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죠. 뭔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물질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혈전입니다. 이건 각도를 좀 다르게 해서 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혈전이 심방세동 환자한테서 잘 생기는데 이 혈전이 만약에 날아가서 뇌혈관을 맞게 되면 이것이 뇌졸중, 즉 허혈성 뇌졸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이 중요한 것은 심방세동이 있으면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찍 예방하기 위해서 심방세동의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전체 허혈성 뇌졸중의 30%가 심방세동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10명 중에 3명은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인지장애라든지 치매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방세동이 조기 진단이 중요한 것은 뇌졸중을 예방하고자 함인데 적절하게 심방세동이 조기에 진단이 된다면 항응고 치료를 받으면
네, 뇌졸중의 발생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거의 심방세동이 없는 그런 같은 연령대 환자분들과 같은 위험 정도로 낮출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요. 또한 적절한 맥박수 및 리듬 조절을 통해서 심부전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80세 여성 환자분인데요. 이렇게 머리 MRI인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뇌경색이 생긴 부분입니다. 그런데 입원해서 찍었을 때 심전도는 정상 심전도거든요. 얼핏 보시기에도 맥이 불규칙하지가 않죠. 정상 심전도입니다. 그런데 MRI를 보면은 신경과 선생님들은 이게 혈전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동맥경화가 심해서 생긴 뇌경색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경색 신경과 교수님께서 저한테 말씀 주시기로 아마 혈전이 생겨서 혈전이 날아와서 생긴 뇌경색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심전도는 정상 심전도고요. 그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발작성 심방세동이 있었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검사했을 때는 정상맥으로 보인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경 사건 기록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식경 사건 기록기를 요 앞쪽 전흉부 피부 밑에 이식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관찰을 해봤더니 이렇게 맥박이 불규칙한 이런 심방세동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항응고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심방세동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은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었을 텐데요. 항혈전제를 복용하면 요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아마 계속 재발해서 생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방세동의 뇌졸중 위험은 일반인에 비해 5배 정도 높다고 하고요. 하지만 사람마다 각각 다른데 환자가 심방세동이 두근거리는 그 증상이 있건 없건 혹은 발작성이어서 왔다 갔다 하건 혹은 지속성으로 계속 있건 그것과 무관하게 뇌졸중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발작성 심방세동 환자분이 이제는 정상맥으로 잘 유지되니까 항응고 치료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없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항응고 치료가 꾸준히 필요합니다. 모두 다 항응고 치료를 하진 않고요. 뇌졸중의 위험이 높은 환자분들을 항응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약 전체 심방세동 환자의 약 80에서 90% 환자가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심방세동 전체 환자의 약 10%에서 20%의 환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항응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위험 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뇌졸중이 예전에 있었거나 혹은 당뇨, 고혈압, 나이, 심부전, 그리고 예전에 심근경색이나 말초혈관 질환의 기왕력, 그리고 여성인 경우 해서 뇌졸중이랑 75세 이상은 2점으로 치고요. 나머지는 다 1점으로 계산을 해서 다 합쳐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총점은 총 9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낮을 때는 0점까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은 2점 이상이면 무조건 치료를 합니다. 항응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성이면서 65세 이상이면 이미 2점이기 때문에 다 항응고 치료가 필요하고요. 남성인 경우에 당뇨가 있고 65세 이상이면 당뇨나 고혈압이 있거나 하면 다 2점 이상이니까 그런 경우엔 다 항응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70세 고혈압 남성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고 고혈압이 있으니까 2점이고요. 78세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여성이 있으면 5점 정도 되니까 두 분 다 항응고 치료가 필요하고요. 요 위험을 계산하는 것은 의사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진료를 보실 때 환자분의 그런 추후에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분들이 추후에 어떻게 뇌졸중의 위험이 어느 정도 될지를 판단을 해서 그에 따른 항응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항응고 치료는 혈액을 좀 묽게 해서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는 약제고요. 뇌졸중의 위험도를 낮추는 목적이지
부정맥 자체의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정맥으로 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부정맥 약은 특별하게 주지 않고 피를 물키는 항응고제만 받았다 처방을 하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환자분도 더러 있을 텐데요. 항응고제만 처방해도 괜찮은 심방세동 환자분들이 더러 많이 계십니다. 요 위험 점수가 2점 이상일 경우에 항응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요. 예전에는 와파린이란 약제를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더 안전한 약제가 많이 개발이 돼서 새로운 항응고제인 프라닥사, 자레토, 엘리퀴스, 릭시아나 같은 그런 약제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게 되면은 피가 굉장히 좀 묽어지기 때문에 출혈성 경행이 커지게 되고요. 만약에 그 적정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하면은 뇌졸중의 예방 효과가 좀 불충분하게 됩니다. 출혈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멍이 잘 들게 되고요. 또는 위장관 출혈이나 뇌출혈의 위험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수술 전에는 어느 정도의 항응고제의 조절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다른 약제, 특히나 무좀약이나 결핵약 같은 그런 약제와 약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게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은 와파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새로운 경구형 항응고제는 이런 와파린에 비해서 훨씬 출혈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분들은 사람마다 적정 복용량이 좀 다릅니다. 어떤 분은 2.5ml 드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ml 드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5ml 드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마다 같은 용량을 처방할 수 없고요. 또 매번 방문하실 때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와파린의 작용은 어떠한지, 와파린의 효과가 어떠한지를 피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한 다른 약제나 음식에 따라서 와파린의 효과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불편감 때문에 새로운 항응고제로 바꿔서 요즘은 대부분 처방을 하는데 판막 질환을 동반한 인공 판막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와파린을 그래도 드셔야 됩니다. 와파린 복용하실 때 주의해야 될 음식과 약제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것들을 저희가 다 모두 의사라고 해도 이걸 다 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요 약제 같은 경우는 음식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약제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같이 복용하는 약을 줄여서 복용할 것을 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새로운 경구 항응고제는 노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프라닥사, 자레토, 엘리퀴스, 릭시아나 같은 오리지널 약제도 있고 최근에는 국내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제네릭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스피린은 항혈전제로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 예방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은 이런 항응고제를 복용해서 뇌졸중을 예방해야겠습니다. 와파린분에 비해서 출혈의 위험성이 훨씬 적고요. 또 혈전 억제 효과가 비교적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매번 외래 오실 때마다 피검사를 하실 필요가 없고 다른 음식이나 약제에 대해서 크게 상호작용이 없어서 마음 놓고 음식도 잘 드실 수 있고 다른 약제도 잘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 복용 시 주의사항은 일단 외상을 당하게 되면은 피가 좀 묽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출혈의 위험이 멋지 않으면은 병원을 방문하셔야 될 것 같고요. 투약을 하더라도 투약을 빼먹다 하더라도 2배로 드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빼먹은 것은 그대로 두고 그대로 그냥 스케줄대로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응고제를 약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이 생기거나 혹은 항응고제의 합병증으로 뇌출혈이 생기거나 심한 출혈이 생기는 경우에는 항응고제를 복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요 좌심방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틀어막는 좌심방이 폐색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완전히 막아버려서 이 안에서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는 치료가 되겠고요. 요 시술은 아직까지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제한된 환자분한테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심방세동의 치료로는 약물 치료가 있겠고요. 심방세동 자체에 대해서 항부정맥제 약제와 그리고 항응고제를 같이 복용하는 약물 치료가 있겠습니다. 드라마에서 보시면은 이게 전기 충격 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전기 충격을 줘서 동류율동 정상 리듬으로 전환하는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만 또 정상 리듬으로 전환을 했을 때 바로 재발하는 환자분도 또 덜어 있고 본인 정상 리듬으로 잘 유지되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막상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전극도자 절제술이나 냉각분선 절제술이라고 해서 요 좌심방에 있는 요 심방세동을 유발하는 구조를 열로 치료하거나 얼려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서해부에 있는 서해부 정맥을 천자를 해서 그 정맥을 통해서 심자근으로 접근을 해서 요 좌심방으로 접근을 해서 요 관련 부위를 치료하고 나오는 시술입니다. 열로 치료할 수도 있고 얼려서 치료할 수도 있는데 두 개의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동일하다고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심방세동은 그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부정맥이 되겠고요. 증상 부정맥의 지속 여부보다 기저질환이 뇌졸중을 발생하는 그 위험 요소를 평가할 때 더 중요합니다. 항응고제 치료를 하면은 혈전의 생성을 막기 때문에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겠고요. 와파린보다는 요즘은 새로운 항응고제들이 개발이 되어서 굉장히 안전하게 복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이 재발하거나 혹은 항응고 치료 중에 출혈이 심하게 생긴 경우에는 좌심방위 폐색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대한부정맥학회를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뜨는데 여기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대한부정맥학회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일반인을 클릭하시고 그러면은 요 창에서 심방세동을 클릭하면 요 심방세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맥학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이걸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이 하나 오신 게 혹시 강의 끝나고 유튜브 사이트에 업로드가 되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는데 바로 당일날 업로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 한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을 올려주셨네요. 항혈전제와 항응고제의 차이점이 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항혈전제는 둘 다 피를 묽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혈액 속에는 혈소판이라는 것이 있고 혈액에 응고하는 데는 혈액 내에 혈소판이라는 것이 있고 응고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서로 뭉치고 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항혈전제가 되겠고 응고인자들이로 인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을 항응고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항혈전제가 도움이 되는 그런 질환은 동맥 내에 혈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예를 들면 급성 심근경색 혹은 동맥경화로 인한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항혈전제로 이용해서 재발을 막을 수가 있겠는데요. 항응고제는 정맥에 생기는 그런 혈전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심부혈전증, 그러니까 다리에 생기는 다리의 그 정맥에 생기는 혈전, 그리고 좌심방에 생기는 혈전, 그런 것들 생성을 막는 것이 막는데 효과적인 것이 항응고제입니다. 좀 두서없이 설명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혈소판의 기능을 억제하는 것이 항혈전제, 그리고 응고인자의 효과를 억제하는 것이 항응고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쓰는 질환에 따라서 어떤 약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다음번 질문으로는 심방세동이 걱정되어서 스마트워치로 네, 맥박을 체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60에서 40, 70으로 변화하는 순간이 몇 번 있는데 이게 심방세동의 신호일지 여쭤보셨는데요. 심방세동 스마트워치로 요 맥박을 체크하는 것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외래에도 스마트폰으로 약 200회 정도의 맥박수가 체크가 돼서 오시는 분도 덜어 있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은 홀터 검사에서는 맥이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워치에서는 맥이 굉장히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맥을 좀 제대로 체크를 하려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스마트워치를 좀 차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순간에 60에서 40, 70으로 변화하는 것은 스마트워치가 맥박을 측정하는 것은 계속 측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분에 예를 들어서 1시간에 몇 번에 걸쳐서 샘플링을 해서 맥박을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맥박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띄엄띄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맥박이 그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확확 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아스피린을 반알씩 먹으면 뇌졸중 위험이 줄어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인지 위험은 없는지 제가 여쭤보셨습니다. 아스피린을 이용해서 심근경색이라든지 혹은 뇌졸중을 예방하려면요. 일반 통상적인 용량을 복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약 75에서 100mg 정도의 약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젊고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그러신 분들은 아스피린을 먹어도 그 뇌졸중이 발생할 그분들은 워낙에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복용해도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적고요. 상대적으로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예전에 뇌졸중 과거력도 동맥경화로 인한 뇌졸중 과거력도 있는 환자분이라면 네,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네,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으로 인해서 허혈성 뇌졸중이 생겼다면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애플워치가 190에서 200회까지 오른 경우가 있어서 저한테 외래 방문을 하셨다고 하네요. 근데 24시간 심전도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해서 더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환자분이 그 홀터 검사랑 그 애플워치를 같이 차고 있는 상황에서 홀터에서는 특별하게 부정맥이 없었는데 애플워치에서만 맥박이 높다고 네 그게 체크가 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애플워치가 그렇게 환자분한테는 그렇게 정확하게 맥박을 측정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애플워치의 맥박수는 그냥 무시하고 지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환자분이 항응고제 복용 중인데 코에서 출혈이 있을 때 대처 방법을 알고 싶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부 항응고제에서 드셨을 때 코피가 좀 나는 환자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일단은 대처 방법이라고 하면은 네, 코를 휴지로 이렇게 막아서 네, 코피를 먹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지혈이 다 되면은 의사 선생님이랑 좀 상의해서 용량을 좀 낮추던지 혹은 다른 항응고제로 바꾸던지 혹은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그쪽에 약해진 혈관이 있다면 그쪽에 전기소작술을 받으면 또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때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저혈압이면 심방세동 같은 심장 질환이 생길 확률이 더 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연구된 바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심방세동이 잘 생기는 건, 고혈압이 있으면 심방세동이 잘 생기는 거는
확실하게 연관성이 있는데요. 원래 혈압이 정상보다 좀 낮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더 심방세동이 잘 생기느냐? 네, 아직까지 그런 보고는 없고요. 정상 혈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심장이 안 좋으면 하체가 많이 붓는다던데 붓는 거 말고 또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셨습니다. 실제로 몸이 붓는 것은 심장 때문에 붓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뭐 콩팥이라든지 혹은 몸의 전해질이 안 좋다든지 혹은 호르몬이 이상이 있다든지 네, 이런 원인으로도 혹은 짜게 많이 드신다든지 하는 원인으로 잘 부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심장 때문에 심장 기능이 좋지 않아서 하체가 붓는다고 하면은 가장 호소하실 수 있는 증상은 숨이 찬 증상입니다. 피곤한 증상이랑 숨이 찬 증상.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아도 조금 움직일 때 숨이 찬다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누우면 오히려 더 숨찬 증상이 심해진다든지 네, 이런 증상들이 함께 자주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 전극도자 절제술 효과는 시술 후에 바로 생기는지 아니면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전극도자 절제술은 발작성 심방세동이냐 혹은 지속성 심방세동이냐에 따라서 그 치료 효과가 조금씩 다른데요. 시술을 할 때는 심방 사이즈가 비교적 크지 않고 작은 비교적 심방세동의 그런 조기에 발견되었을 때 효과가 더욱 좋은 것이 맞습니다. 일단 시술하고 나서는 3개월 동안은 시술한 부위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도 심방세동 부정맥이 잘 유발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치료 판정은 3개월 뒤에 내립니다. 그래서 시술 이후에 3개월 뒤에 방문하셨을 때 그때 심전도를 보고서 치료가 잘 됐는지 혹은 치료가 좀 부족했는지 네, 그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발작성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네, 한번 전극도자 절제술을 받으면은 1년 동안 심방세동이 없이 잘 유지될 확률이 약 100명 하면 70명 정도에서 나타나고요. 나머지 30명 환자분들에서도 예전보다는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빈도수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심방세동이 있다고 했는데 크면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보통의 심방세동이 퇴행성 변화로 생기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드실수록 심방세동이 다시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에 대해서 연구된 바는 없는데요. 어렸을 때 심방세동이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저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아마 어렸을 때 심방세동이 진짜 맞았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20대, 30대 때 심방세동이 생기는 것은 네,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이랑 연관이 많습니다.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아니면 흡연,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20, 30대 내에서는 충분히 심방세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항혈전제 프리그렐 복용 중이셨는데 뇌졸중의 위험이 적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군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혹시나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프리그렐이라고 하는 약은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근데 그 약이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은 예방하는 데 효과가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일반 동맥경화로 인해서 생기는 뇌졸중은 네,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심방세동이 진단된 환자분들인데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분이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프리그렐을 복용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된 그런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약을 복용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냐고 여쭤보셨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그 뇌출혈의 발생 위험이 일반 환자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새로운 항응고 치료를 복용하셨다고 치면은 심방세동이 없이 항응고제를 복용하지 않더라도 생기는 그런 뇌출혈의 위험에 비해서
크게 의미 있게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항응고제 복용하면서 뇌출혈이 생기신 분들을 덜어 보긴 하는데 굉장히 좀 드문 경우입니다. 뇌신경센터에 진료 중이시고 혈압 측정 시에 맥박수가 항상 40에서 50회 정도 된다고 제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맥박수는 보통 편의상 60을 기준으로 해서 60에서 100회 정도는 정상, 60회 미만이면 뭐 섬액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증상이 없다면 깨어있는 상황에서 각성시에 특별하게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맥박수만 40회 이상만 되면은 크게 지내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감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지내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심방세동 환자분으로서 약물 치료가 중인데 그 비아그라를 복용하셔도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셨는데요. 네, 그 심방세동 환자분이라 하더라도 비아그라를 복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비아그라를 복용하면은 보통 혈압이 떨어지는 환자분들이 덜어 있는데요. 그거는 막상 드셔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혹은 다른 같이 복용하고 있는 약 중에서 혈관 확장제가 있는 경우에 비아그라랑 같이 복용했을 경우 혈압이 다소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꼭 심방세동이라고 해서 비아그라를 복용하지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 외래에 다니시는 환자분들도 비아그라 제가 처방해 드린 적이 원하시면 이게 처방해 드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간헐적으로 부정맥 증상이 심방세동으로 악화될 수 있냐고 한번 여쭤보셨습니다. 부정맥 증상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막 두근거리고 하셨던 그런 증상인가 봐요. 그래서 심방 기회 수축이 굉장히 자주 있으면은 그러면은 심방세동의 발생 위험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증상 하나만 가지고 단원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간헐적인 부정맥 증상이 있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스마트워치나 휴대용 심전도나 혹은 그런 증상이 있었을 때 심전도를 한번 체크해서 그걸 가지고 한번 진료를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항응고제를 오래 복용하면 부작용은 없냐고 한번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피를 좀 묽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저희가 부작용으로 흔한 부작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피가 나고 혹은 양치질을 할 때 치약에 잇몸에서 좀 피가 날 수도 있겠고요. 기침을 해서 가래를 뱉었는데 가래에 피가 좀 묻어 나올 수도 있고, 소변을 봤더니 소변에서도 좀 피가 좀 묻어 나오는 것 같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부작용들은 건강에 크게 위협이 되진 않는데요. 저희가 합병증으로서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면서 안구 출혈이 생기거나 혹은 척수에 출혈이 생기거나 머리에 뇌출혈이 생기거나 하는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출혈이 얼마나 생기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대부분의 새로운 노악 항응고제 약제들은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않고 약제를 드셔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플라비톨을 복용하고 계신데요. 플라비톨은 클로피도그렐이라고 하는 항혈전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가끔 어지러운 증상이 있는데 뇌졸중이랑 관계가 있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참고로 부정맥으로 인한 뇌경색증이랍니다. 당뇨도 있고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부정맥으로 인한 뇌경색은 심방세동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아마 심방세동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심방세동이 있다면은 다른 항응고제를 복용하지 않고 플라비톨만 복용하고 계시다면 플라비톨은 중단하고 새로운 항응고제로 바꿔서 처방할 것을
바꿔서 드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플라비토를 복용하고 계신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받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심실 조기 탈분국이 있으셨고요. 심장 정밀 검사인데 부정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있냐고 여쭤보셨고요. 심실 조기 탈분국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맥이 좀 불규칙하게 느껴지고 울컥하고 약간 그런 증상을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을 좀 불편하게 만들곤 하지만 이 자체가 위험한 부정맥은 아닙니다. 보통 좀 그때 상황이 몸 컨디션이 좀 스트레스도 많고 몸도 피곤했을 때 주로 그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좀 시간이 경과하고 컨디션이 좋아지면은 부정맥이 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컨디션이 괜찮은 와중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그 증상이 제법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면 그때는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의사항이 특별히 있느냐고 여쭤보셨는데, 심장 조기 탈분국이 술이랑 관련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혹시 술 좋아하신다면 술을 드시지 않는 것을 끊거나 줄이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심방세동 치료를 장기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항응고제로 엘사반정을 급여 처방이 되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급여 처방이 되는 것은 2점, 위험 점수가 2점 이상 체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아마 결정을 하실 부분일 것 같고요. 엘사반 당연히 그 위험 점수가 2점 이상 되면은 급여 처방이 가능합니다. 엘사반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개발해낸 항응고제가 되겠고요. 새로운 항응고제가 되겠고요. 요즘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이나 시술 받을 때는 항응고제와 항혈전제 모두 중단해야 하나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하셨고요. 진단적인 내시경을 하는 데는 특별하게 두 개의 약제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시경을 했을 때,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조직을 떼어냈을 때 그 부분에서 출혈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보통은 내시경을 하는 선생님들이 항응고제나 항혈전제를 중단할 것을 그렇게 중단하는 것을 좋아하시는데요. 효과가 없어지기까지는 항혈전제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항응고제 같은 경우, 와파린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른데 4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새로운 항응고제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약제들은 하루나 이틀이면 약 효과가 사라져서 하루나 이틀만 중단하고 내시경을 받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심방세동 진단검사 약 2개월 후에 저한테 다시 방문하실 예정이신가 봅니다. 그 약 복용과 어떤 운동을 겸하면 좋을지 여쭤보셨습니다.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분들에서 심방세동이 있건 없건 간에 운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습관이십니다. 그래서 운동은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몸이 너무 숨이 차거나 그러지 않는 선에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깅을 하셔도 좋고 걷는 운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심방세동이 있다고 해서 나는 심장병이 있으니까 운동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라톤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생활적인 그런 생활체육은 다 하셔도 되니까 틈틈이 운동하시고 나서 제가 2달 뒤에 뵙겠습니다. 네, 제가 다소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 제 말 주변이 좀 없어서 잘 이해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환자분이 잘 이해는 못했지만 다시 돌려보기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도 좀 마음이 조금 좀 반성하게 되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준비를 잘 해서 다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에 이뇨제 복용하면 가슴에 몽우리가 생길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셨습니다.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로놀락톤이라고 하는 그런 이뇨제가 있습니다.
보통 많이 쓰는 것은 심부전에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고혈압 치료제로도 많이 쓰기도 하고, 그 복수가 간경화가 있을 때 복수 치료할 때도 좀 많이 쓰는데요. 그 약을 복용하면은 여성형 유방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몽우리가 이렇게 치고 만지면 좀 아프 통증이 있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하시면은 이 약은 좀 중단하고요. 네, 그러면 또 많이 좋아지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뇨제가 네, 여성형 유방을 유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생긴다는 건 아니고요. 네, 일부 환자들한테서 그렇습니다. 또 저희 교수님도 보셨어요? 네, 김준혁 교수님 보셨네요. 릭시아나와 콤블럭을 먹고 계신데요. 드시고 계신데 코로나 예방접종 하셔도 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네, 코로나 통상적인 예방접종은 굉장히 작은 바늘로 찌르고 약제를 넣는 거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성이 별로 크지 않아요. 엉덩이에 맞건 이쪽 팔에 맞건 간에. 그리고 또 바로 누르면 지혈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접종 당일날은 좀 약제를 좀 약제를 복용하지 않고 계시다가 주사 맞으시고 네, 코로나 주사 맞으시고 그 이후에 약제 복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내일 뭐 예방 접종이니까 오늘부터 약제를 끊어야지 뭐 그렇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출혈이 멍이 좀 들 순 있지만 네, 요 멍드는 것이 크게 환자분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으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릭시아나는 끊고요. 뭐 당일날 스킵하시고 드시지 마시고 콤블럭은 그냥 드시면서 접종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30ml 저한테 릭시아나라고 하는 약제 복용하셨는데 내시경 할 때 며칠 복용 안 해야 되냐고요? 내시경 하시기 전에 뭐 하루나 이틀 전에 네, 끊으시고 내시경 받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지금 다 질문의 대답은 제가 다 못 드릴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돼야 될 시간입니다. 제가 다소 좀 말주변이 없어서 들으시는데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한 문제 답변을 해달라고 또 요청이 오셔서 마지막 한 문제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항응고제와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주의할 게 뭐가 있냐고 하면 여쭤보셨는데 한번 제가 강의한 거 다시 한번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수면 마취 이후에 며칠 정도 어지러움증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강의와 크게 관계가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일부 환자분들이 뭐 그렇게 호소를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것이 대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Q&A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1시간 동안 네, 강의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외래에서 오시면은 제가 또 뵙도록 하고요. 혹시 다음 기회가 있다면은 좀 더 알찬 내용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